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파트 2 배열과 자료 구조 그리고 함수, 객체와 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배열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배열이나 자료 구조의 개념은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하는 형태 그리고 에는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먼저 배열입니다. 배열은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ew array라고 이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와 클래스를 배울 때 다시 나올 텐데요. 이제 배열 객체를 새로 생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할 때, 이렇게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 크기의 제약은 없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새로운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빈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선언하면서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new array를 이용해서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배열 속에 들어가는 원소들, 즉 데이터들은 서로 다른 타입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에는 지금 문자 값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 또 문자 값, 숫자 값, 그 다음에 new date, 특정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 날짜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today라고 해서 문자 열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으로 배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배열의 특징상,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상 배열의 원소에 함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배열 속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이용하면 JSON 데이터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서버와의 데이터 교환을 할 때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 들어있는 집합형 데이터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지금 분명히 배열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각각의 원소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들은 자바스크립트 객체들은 키 값과 밸류 값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은 학생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학번,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학과. 네,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사용을 할 때는 모든 배열의 원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obj array 2, 자, 즉 요 array에 2니까 0, 1, 2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데이터에 그럼 두 번째 데이터는 뭐가 됩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앞은 오브젝트, 뒤에가 이런 식으로 오면은 메서드, 함수, 메서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은 변수를 사용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name이라는 변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고 다시 부서를 출력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에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넣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객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 일반적인 배열은 그냥 값만 들어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100명의 학생, 100명 학생의 성적을 처리한다. 그럼 학생당 뭐 5과목에서 7과목이라고 하면 그쵸? 예, 학생의 기본 정보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성적 정보도 있어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에 일반적인 데이터만 넣어가지고는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이런 오브젝트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추가해서 성적 필드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배열을. 그리고 배열 형태로 그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조로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배열에서 제공이 되는 주요 메서드입니다. 즉 배열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양한 메서드, 즉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배열의 일부를 반환하는 거, 또 데이터를 순회하는 거, 세 가지 유형의 메서드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변경은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배열의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배열은 순차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값을 추가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열에 원소값들이 있다. 그럼 뭔가를 추가한다면 이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만 위치는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팝은 마지막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프트는 배열 데이터를 왼쪽으로 밀어서 맨 앞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는 배열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이 있고요. 이 원본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요거 되는 것을 새로운 배열로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본 배열을 고쳐야 되는 경우, 원본을 고쳐야 되는 경우, 원본을 고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두고 변경된 새로운 것만 리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는 배열을 역순으로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트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올림 차순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메서드들이 존재하고요. 또 배열의 일부를 반환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콘캐트는 배열의 두 개를 합쳐서 반환하는 거고, 또 조이는 배열 데이터 사이에 원하는 문자를 넣어 구분자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예제를 보시면 예제에 나와 있는데요. 배열이 있으면 두 개의 배열 데이터들을 특정 구분자로 묶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배열의 일부, 그래서 우리가 지정된 배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하는 구간의 배열만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람다 익스프레션,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for 할 때 그 for each라는 게 있었죠. 예, 이것도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만 각각의 그 원소를 순회하면서 데이터들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값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사하게 몇 가지 메서드가 더 제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맵입니다. 맵은 모든 대열 데이터마다 반복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배열의 데이터가 뭐 1, 3, 7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n 곱하기 n,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곱하는 연산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수행할 연산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맵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처리할 경우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맵 연산을 하는데 모든 원소가 아니라 데이터가 뭐 3인 애만 한다든가 혹은 뭐 5보다 큰 애만 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을 저장할 때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duce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순회하지만 이제 누적 연산을 하는 경우 사용을 합니다. 누적 연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거랑 요거랑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연산을 다시 그 다음 요소랑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거 플러스 다음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드린 배열의 데이터를 다루는 메서드들은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 사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맵과 셋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맵과 셋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ES6에서 새롭게 추가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바스크립트에는 배열 이외에 다른 자료 구조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언어들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자료 구조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맵이라는 것은 new 맵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p.set 메서드를 이용해 값을 추가합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맵이라는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키 밸류의 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사실 맵이 그동안 없었어도 비슷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가 바로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브젝트의 키는 문자열이고요. 맵의 키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크기를 수동으로 계산해야 되지만 맵은 쉽게 크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맵은 삽입된 순서대로 반복이 되고 객체에는 프로토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맵에 기본 키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오브젝트 그리고 언제 맵을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보통 이제 맵은 이제 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키가 동일한 타입이면 그리고 모든 값들이 또 동일한 타입인 경우 맵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실은 오브젝트랑 맵은 구조적으로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사실 다르죠.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경우 맵을 쓰는 게 좋겠고요. 말 그대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의 객체와 같은 개념이 필요한 경우 그럴 때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용도라면 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유형의 맵 사용 예인데요. 이제 new 맵으로 선언하면 되겠고요. map.set을 이용해서 키 밸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get을 이용을 해서 키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삭제도 역시 키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ha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맵에도 for each문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넘어가죠. 그래서 value와 key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키 값과 value 값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ey의 배열만 얻어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용 예인데요. 여기서는 맵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 for of의 형태니까 데이터가 리턴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배열이라면 실제 값이 오겠죠. 그렇지만 이건 배열이 아니고 맵이기 때문에 0과 1로 전달이 되는데요. 예, 0은 배열로 전달이 되는데 0은 키, 그 다음에 value는 값이 되겠습니다. 1은 값이 되겠습니다. 좀 직관적이지는 않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은 아예 for of를 쓸 때 전달되는 값을 이렇게 명시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와 밸류 값을 받을 수 있죠. 대신에 이제 0번째가 키여야 되고요. 1번째가 값이어야 돼요. 이렇게 받아주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맵의 keys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키의 배열을 얻어와서 get을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set입니다. set은 중복된 값이 허용되지 않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과 달리 set은 삭제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set의 특징은 또 값의 유일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소의 중복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조사를 하거나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중복된 값이 없이 어떤 것들이 선택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거나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et을 만드는 방법도 new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add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은 하나만 유지가 되겠고요. set.delete 하게 되면 이제 삭제. 그 다음에 역시 has를 이용해서 원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for each라든가 for of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or each를 이용하면 이제 배열과 유사하기 때문에 밸류 값이 직접 전달이 되는 형식이 되겠고요. for of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 값이 밸류 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set은 배열로 또 배열은 set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제 배열에서 set으로 변환될 경우 만약에 중복된 값이 있다면 제거된다는 점. 예,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의 개념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또 인자로도 함수를 전달하거나 또 콜백 함수를 구현하는 형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함수를 활용하는 방식은 최근에 유행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러한 함수형 프로그램의 특징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함수라고 하면은 특정 기능을 구현한 코드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는 함수 선언할 때 펑션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펑션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요하겠죠. 네, 함수의 이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함수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함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인자, 파라미터,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의 개수는 제한이 없고요. 필요한 만큼의 인자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자를 너무나 많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많은 인자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면 배열이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의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요. 여기서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0, 30 하고 호출이 하면 20과 30이 전달이 되고 그 더한 값이 sum1에 저장이 되겠죠. sum2도 마찬가지 똑같이 저장이 되겠고 리턴은 sum1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50이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m2를 출력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sum2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잖아요.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뭐야? 호이스팅 돼서 전역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이 출력돼요. sum2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다만 sum1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운 것처럼 블럭 스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역 변수가 돼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니까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지역 변수, 함수 안에 사용되는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let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죠. 혹은 bar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bar도 펑션 스콥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 지역 변수로는 bar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함수 안에 있는 다른 if 블럭이나 for 블럭에 있는 변수랑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let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어떠한 함수적인 특징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first class object 혹은 뭐 first class citizen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1급 객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first class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바로 비행기의 1등석이죠. 예, 사실 비행기의 1등석이라는 게 단지 넓은 좌석만을 하기 때문에 1등석이 아니에요. 비행기 1등석은 뭐 항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집까지 리무진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까지 배달된 전용 승용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고요. 또 1등석만 대기할 수 있는 전용 라운지 서비스, 또 비행기의 탑승까지의 뭐 안내,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게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first class objec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능한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나 데이터 구조 안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변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데이터 구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파라미터로도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가니까 변수에 값을 할당할 수 있다면 배열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반환값으로도 쓸 수 있고요. 할당에 사용된 이름과 관계없이 고유한 구별도 가능합니다. 또한 동적으로 속성 할당도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서의 객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능한 만능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익명함수인데요.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함수를 구현하거나 혹은 함수를 리턴하는 형태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를 사용을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변수에다가 함수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함수 자체는 원래 여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죠. 그래서 이 함수의 선언 자체는 익명함수가 되는 거고요. 함수가 이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펑션에 이름을 붙이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 칼크라는 이름은 함수를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건데요. 여기는 칼크1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가 변수로 선언이 되었고 펑션은 펑션대로 만들어졌고 이 함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가 객체가 되니까 이제 이게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이런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있는 함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익명의 함수를 만들어서 변수에 대입을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칼크1은 익명의 함수로 만들었고요. 칼크2는 일반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칼크2에서 다시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요. 인자가 하나 있죠. 칼크2에서 인자가 하나 있고. 자, 콘솔.로그 펑크2030. 자, 이거 재밌는 개념인데요. 칼크2에서 출력을 하는데요. 함수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가 뭐예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함수예요. 그러니까 칼크2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칼크2에 전달된 파라미터가 함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자가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함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콘솔.로그 칼크1 20, 30.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 이렇게 호출해서 요 값이 출력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칼크2. 칼크2의 경우에는 칼크1을 파라미터로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칼크1 블럭이 어디로 전달이 된다? 칼크2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턴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리턴이 돼요? 두 개를 합한 값이 리턴이 되고 그 리턴 값이 다시 어떻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파라메타로 전달된 함수는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칼크1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호출되어지는 개념이죠. 자, 우리는 body 함수를 전달하고 그 함수가 실제로 호출되는 것은 이곳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다시 콜백 되어진다라고 해서 콜백 함수라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함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콜백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백 함수는 보통 이벤트 처리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유사한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얘는 제곱을 구하는 함수에서 콜백 함수를 호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칼크1, 칼크2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현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우리가 뭘 불러야 돼요?
칼크 1을 부르든 칼크 2를 부르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코드 블럭에 우리가 파라메터로 펑션 같은 걸 넣어놓으면 사실 이 함수는 언제 나중에 이제 얘가 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호출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블럭이 실행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직접 이렇게 이름을 불러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200m초 이후에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이제 setTimeou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장 함수가 되겠고요. 자, square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콜백. 자, 이 부분이 함수 파라메터가 되겠죠. 함수 파라메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호출을 했어요? 네. 여기서 넘버를 받아서 출력하는 부분을 콜백 함수로 전달을 한 거죠. 그럼 set timeout 200ms가 지난 다음에 이게 호출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유형의 함수를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콜백 함수가 가능한 것은 익명 함수 그리고 함수를 파라메터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에서 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구조의 값에 함수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객체의 속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맵이나 배열, 맵의 밸류나 혹은 배열의 원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열을 만드는데요. 배열의 원소, 즉 이 콤마로 구분됐으니까 이거 첫 번째 원소죠. 첫 번째 원소를 함수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열의 원소의 첫 번째는 함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자열이 돼요. 그 다음에 맵 원소로도 할 수 있죠. 당연히 맵은 객체 구조랑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맵 안에도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는 맵의 키, 여기 맵이니까 이건 키가 되겠고요. 밸류로 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또한 객체의 속성으로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성적 관련된 학생 정보 관련돼서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점수를 함수로 정의할 수 있죠. 사용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만약 함수로 호출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student.score. 자, 이렇게 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기본적인 구조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다르지 않으나 함수 자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은 최근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도 도입된 함수형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의 마지막으로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객체와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처음 강의하면서 이제 객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부르셨나요? 네,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하면서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라고 하면은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요.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화된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색상, 또 이 자동차의 모델명, 가격, 제조사,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성. 그 다음에 행위. 그쵸? 예, 자동차라는 객체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뭐 전진을 할 수 있죠. 후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와이퍼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라이트를 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이와 같이 속성과 행위, 동작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접근법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종류가 많죠. 예를 들면 색상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또 현대에서 만든 것도 있고 BMW에서 만든 것도 있고 벤츠에서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상은 객체지만 이러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커다란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실질적으로 값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자동차라는 클래스는
색상, 모델명, 가격, 제조사라는 속성과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필요하면은 뉴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때 벤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뉴에서 BMW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예, 한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ES6 이전까지는 에서 이제 클래스가 이제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해서 객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ES6에서 클래스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쓰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당연히 참조형이고요. 배열도 오브젝트죠. 왜냐? 배열도 만들 때 new라고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배열 역시 오브젝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속성의 모음이고 이 속성들은 키 밸류 구조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성값이 함수인 경우는 우리가 메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까 클래스에 정의된 이런 함수들은 이제 메서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도 객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메서드냐 함수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달리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좀 더 편하게 함수나 메서드라는 표현을 섞었습니다. 어쨌든 클래스나 객체 안에 정의된 함수는 메서드다. 그렇게 개념 이해는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러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리터럴을 이용한 객체 생성 기법입니다. 자, 일명 제이슨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 객체를 표현하는 표기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이슨이라는 것 자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제이슨을 많이 쓰는 이유. 보통 웹에서 뭐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제이슨 데이터를 받는데요. 어차피 이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렌더링을 해줘야 되는데 받는 데이터가 제이슨인데 제이슨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처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제일 편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을 많이 쓰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도 제이슨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즉 객체 리터럴을 이용한 객체 생성인데요.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죠.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변수가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브젝트는 앞에 이제 키 밸류 쌍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들어가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값, 문자열값, 배열, 또 함수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제 이처럼 객체 안에 선언된 함수는 우리가 메서드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요 스코어스 배열에 리듀스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열에 아까 이제 그 메서드들을 살펴볼 때 맵 리듀스가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리듀스인데요. 리듀스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주어지고 누적 연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을 구하는 건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포문을 썼다면 for 뭐 i는 0에서부터 i가 뭐 0에서부터 i가 스코어의 뭐 랭스까지 i 값을 플러스 하면서 토탈은 토탈 플러스 s의 스코어의 i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객체 명점 뒤에 뭐 name이라든지 혹은 id라든지 혹은 함수 선언이라든지 이때 getTotalScore의 키값은 그냥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는 이와 같이 함수의 형태를 취해줘야 된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객체를 생성하면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student라는 객체의 구조를 재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처럼 클래스와 같은 개념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함수 같은 부분은 매번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적합한 구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단 한 번만 사용하는 일시적인 객체가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구조가 제이슨이기도 하고요. 이 제이슨 구조는 또 다른 최근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뷰라든가 리액트와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제이슨 구조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객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생성자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펑션으로 프로덕트라는 것을 따로 하나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도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클래스, 인스턴스는 객체가 되겠고요. 클래스의 개념으로 쓸 때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클래스의 의미로 프로덕트를 선언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메서드이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파라미터 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네임은 요게 되겠고 디스.네임은 이제 요 현재 객체의 네임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받아서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거고 실제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건 이제 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getInfo라는 변수에는 함수를 대입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이 방식이 익숙한 방식은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변수값에 대입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 product와 같이 생성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값은 이렇게 인자로 줄 수도 있고 비어있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값을 나중에 할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생성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좀 더 올바른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처럼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클래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클래스라는 개념은 ES6에서 지원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한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 키워드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constructor라는 함수로 생성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ew를 하게 되면 요 constructor가 호출이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당연히 메서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set은 이제 우리가 변수, 멤버 변수라고 하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즉 객체 지향 개념으로 가니까 이제 속성들이 되겠죠. 그 속성을 정의하는 형태로는 이제 getset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나 자바에 익숙한 개발자라면은 이러한 새로운 클래스 문법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문법에 따른 클래스 선언 예인데요.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변환한 거예요. 앞에 생성자 프로덕트를 클래스로 변환했습니다. 그냥 클래스 프로덕트라고만 해주면 되겠고 컨스트럭터에서 인자를 받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이전과 같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그래서 생성자 구조를 클래스로 바꿀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회성의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객체 리터럴을 이용한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형태를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getter, setter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많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클래스의 필드, 즉 속성값을 전달할 때 직접 변수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getter, setter 메서드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product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name이 있겠죠. 그러면 뭐 p1.name 이런 식으로 변수값에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setName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변수값을 제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이 방식의 장점은 구체적인 변수를 내부적인 변수를 숨길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값을 제어하는 것을 외부에 다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값을 전달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값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set name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이 안에서 이 값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쓴다면 this.name은 name 해서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적용이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get, set 메서드를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get, set 메서드는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사용할 때 p.printName, 그렇지만 printName은 실제로는 함수죠. 그렇지만 앞에 get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명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p.downPrice, downPrice, p.downPrice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것도 함수죠. 그런데 변수처럼 값을 그냥 할당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독특한 구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익숙한 방법은 아닌데요. 현재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에서는 이와 같이 getSet을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객체와 클래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많은 내용들을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실습 예제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